불임이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7개월 후 재혼하게 된 그가 내게 청첩장을 주겠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내 어머니는 내 딸은 지금 산후조리 중이라 못 간다고 말했고 그는 패닉에 빠져 우리를 찾아 나섰다. 운명의 그날로부터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눈 깜짝할 새 지나간 시간일지 모르지만 내게 그 시간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길고 고통스러운 부활의 여정이었다. 지금 나는 전 남편의 그 차갑고 거대한 강남 고급 저택의 내벽 대신 보라색 수수꽃다리가 만발한 우리 엄마의 따뜻하고 아담한 양평 단독주택에 머물고 있다. 뼛속까지 시리게 하던 시어머니의 독설 대신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에 둘러싸여 있으며 무엇보다도 매일 밤 흘렸던 굴욕의 눈물 대신 내 세상의 전부를 품에 안고 있다. 내 아들 지호가 내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다. 아이의 숨결은 따뜻하고 달콤한 분유향이 풍긴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아이의 여린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맑고 순수한 향기를 들이마시니 가슴 벅찬 행복감이 밀려와 목이 메었다. 내 젊은 날에 찬란했던 청춘을 쓰디쓴 고통으로 앗아간 후 하늘이 내게 내려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기적이었다. 단정한 눈썹, 오뚝한 콧날, 앙증맞은 입술까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온다. 아이는 그 남자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나와 아이를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매정하게 내다버린 그 남자를 말이다. 바로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내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요람에 누이고 발소리를 죽여 방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곧이어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제가 되어 흩어지더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김서윤 맞지? 나 박민준이야.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만 같았다. 그가 왜 내게 전화를 한 걸까? 7개월 동안 모든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내가 이토록 힘겹게 되찾은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무슨 일이죠?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의 거리감을 눈치챈 듯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 섞인 비웃음이었다. 왜 그래 전부인? 오랜만에 통화하는데 벌써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 거야? 그래도 우리 5년이나 한 이불 덮고 잔 사이잖아. 그는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전부인이라는 단어에 일부러 힘을 주어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그와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다. 당장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가 전화한 건 너한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주려고.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거든. 나 재혼해. 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성대하게 치르는 호텔. 결혼식이야. 신부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네가 만났던 그 이유진이야. 유진이는 젊고 예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나를 고문하려는 듯 의도적으로 말을 끌었다. 그 여자는 임신을 할 줄 안다는 거지. 유진이는 지금 내 핏줄을 품고 있어. 아들이래. 서윤아. 쾅.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 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나며 주변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랬구나. 나에게 친한 동생인 척 가식적으로 접근해서 내 남편을 뻔뻔하게 가로챈 그 독사 같은 이유진.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손에 쥐는데 성공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명분, 결혼식, 그리고 아이까지. 어때? 민주는 도끼 어린 레퍼토리를 계속 이어갔다. 놀랍지? 아, 참, 소식만 전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야. 내가 또 마음이 넓잖아. 널 내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어서. 와서 배불리 밥이나 먹고 네가 지키지 못한 남자가 얼마나 진짜 행복을 찾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여자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눈으로 보고 깨달으란 말이야. 이성녀, 신유야. 성녀라는 그 두 글자는 가볍게 뱉어졌지만 내겐 치명적인 상처로 날아와 꽂혔다.
그것은 시어머니 강 여사가 5년 내내 나를 저주하며 쓰던 모욕적인 단어였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전 남편마저 그 단어로 나를 짓밟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애써 꾹 삼켰다. 그에게 내 우는 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었다. 그 앞에서 나약해지고 싶지 않았다. 극도의 혼란과 고통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 내 어깨를 감쌌다. 우리 엄마, 최 여사였다. 엄마는 언제부터 뒤에 서 있었는지 묵묵히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었다. 엄마는 안쓰러움과 단호함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손에서 전화기를 뺏어 들었다. 엄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분노의 기색은 조금도 없었지만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서늘한 음성이었다. 여보세요. 박민준 군 맞나? 나 서윤이 애미네. 갑작스러운 장모의 목소리에 민주는 적잖이 당황한 듯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여전히 거만한 투로 입을 열었다. 아, 장모님. 아니,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서윤이랑 통화 중이라서요. 서윤이 좀 다시 바꿔주시죠? 바꿔줄 필요 없네. 엄마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답했다.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하게. 오늘 자네 결혼한다고 들었네. 축하해.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서윤이는 오늘 그 결혼식에 못 갈 것 같네. 오, 그래요? 민준이 비아냥거렸다. 아직도 충격이 커서 제 행복을 마주할 자신이 없나 보죠? 어르신께서 서윤이한테 멘탈 좀 꽉 잡으라고 전해주세요. 애 못 낳는 여자는 자기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죠. 그의 뻔뻔함에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당장 전화기를 빼앗아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는 나를 보며 고개를 가로젓고는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는 배은망덕한 그 남자의 오만함을 단번에 부수어버릴 치명적인 망치질 같은 말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뱉어냈다. 우리 애가 충격을 받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많이 바빠서 못 가는 거네. 내 딸은 지금 산후조리 중이라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얼마 전에 아주 포동포동하고 잘생긴 사내 아이를 하나 낳았거든. 그래서 자네처럼 배은망덕하게 뒤통수나 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의 결혼식에 들러리 서줄 시간이 없다네. 말을 마친 엄마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상대방에게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허용하지 않는 아주 깔끔하고 매몰찬 단절이었다. 순간 공간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인내하고 참고 살아온 천사 같던 우리 엄마가 이토록 예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말을 쏟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편 수학이 넘어 서울 도심의 최고급 럭셔리 웨딩홀. 시끌벅적한 하객들 사이에서 박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굳어 있었다. 들고 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핏빛처럼 붉은 융당 카펫 위로 툭 떨어졌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최 여사의 말이 귓가에 윙윙 맴돌았다. 산후조리, 사내아이. 그 단어들이 손오공의 금고와처럼 그의 머리를 조여오며 끝없이 반복되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혼한 지 7개월. 이혼하기 약 두어 달 전 서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이상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주 피곤해했고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그저 새로 지어온 한약의 부작용일 뿐이라며 무시했었다. 하지만 만약 그게 한약 때문이 아니었다면? 7개월 더하기 2개월. 정확히 9개월이다. 맙소사. 민준의 척추를 타고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그 아이. 그 사내 아이는 바로 내 핏줄 내 아이였다. 그와 박씨 가문 전체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뼈에 사무치도록 갈망했던 바로 그 장손이었다. 오빠 왜 그래? 이제 곧 입장할 시간인데 여기서 멍하게 뭐 하는 거야? 이유진의 앙칼진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리며 그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산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끼려 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의 눈에 그녀의 모든 모습은 한낱 무의미하고 심지어 역겹게까지 느껴졌다. 이거 놔. 민준은 거칠게 이유진의 팔을 뿌리쳤다.
유진은 휘청거리며 하마터면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몸을 돌려 웨딩홀을 뛰쳐나갔다. 수백 명의 하객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그는 화려한 뷔페 테이블을 가로질러 달렸다.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활짝 웃고 있던 어머니 강 여사도 지나쳤다. 민준아, 너 어디 가니? 식이 곧 시작인데. 등 뒤로 당황한 강 여사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서윤을 찾아야 한다. 내 아들을 찾아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야만 한다. 수십억이 들어간 호화로운 결혼식, 임신했다는 젊고 예쁜 신부, 박씨 가문의 체면.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등 뒤로 버려졌다. 웨딩홀을 빠져나온 그는 자신의 최고급 세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짓밟았다. 굉음을 내며 튀어나가는 차를 보며 하객들은 경악과 혼란에 빠졌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바람을 심은 자는 이제 자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태풍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과연 그 아이의 탄생에 얽힌 진실이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오늘의 이 어리석은 결정이 그와 그의 가문을 헤어나올 수 없는 비극의 늪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걸 그는 알 턱이 없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은 삶의 인과응보와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리기 위한 드라마틱한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타인의 피눈물 위에 쌓아 올린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엄마가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을 때 느꼈던 그 찰나의 통쾌함은 불과 몇 초밖에 가지 못했다. 냉혹한 현실이 다시 나를 집어삼키기 전까지 나는 낡은 나무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다. 지난 7개월간 애써 묻어두었던 끔찍한 기억의 해일이 다시금 밀려와 나를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겼다. 엄마는 조용히 내 곁에 앉아 깡마른 내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안아주셨다. 울지 마라 내 새끼.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흘릴 눈물도 아까워. 울지 마. 나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낡은 면 티셔츠가 흠뻑 젖도록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 그 남자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한 걸까? 7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우리 모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난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친 손으로 내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놈이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악랄한 인간이라서 그래. 자기가 버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지. 넌 계속 불행하고 고통받아야 자기 선택이 옳았다고 믿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놈은 단단히 착각했어. 내 딸은 그놈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말이야.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지호의 으앙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과거의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 올리는 보이지 않는 밧줄과 같았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지호한테 가볼게요, 엄마. 엄마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나를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이자 내가 굳건히 일어서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아들을 품에 안고 달콤한 모유를 물리며 나는 다시금 7개월 전 이혼 서류를 작성하던 그날로 기억을 되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나는 온몸이 부서질 듯 피곤한 상태로 일어났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몇 주 전부터 몸에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없이 반복된 실망 탓에 감히 기적을 바라지도 못했지만 그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몰래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설명서에 따라 테스트를 했다. 기다리는 5분은 일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선명하고 붉은 두 줄이 나타났을 때 내 세상은 멈춰버렸다. 내 눈을 의심했다.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두 줄이었다. 임신이었다. 5년의 길고 긴 기다림, 그 수많은 굴욕과 눈물 끝에 마침내 하늘이 나를 가엾게 여긴 것이다. 나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새어나오는 행복의 울음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다.
이 소식을 당장 민준에게 알려야 해. 그는 분명 기뻐할 거야. 첫 만남 때처럼 나를 다시 사랑해 줄 거야. 우리 가정의 모든 풍파는 지나갈 것이고 시어머니도 더는 나를 저주하지 않겠지. 나는 확신을 얻기 위해 동네 산부인과로 달려갔다. 초음파를 보던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차네요. 아이 심장도 아주 건강하게 잘 뛰고 있어요. 초음파 사진이 찍힌 종이를 손에 쥐었을 때 아이의 모습은 그저 작은 까만 점에 불과했지만 내게는 우주 그 자체였다. 벅차오르는 기쁨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다. 1분 1초라도 빨리 남편과 이 축복을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서 나를 반긴 것은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심장에 들이부어진 얼음물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민준의 얼굴은 차갑고 낯설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수백만 원짜리 명품 원피스를 입은 채 승리자에 도취한 듯한 오만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 씨가 왜 여기에? 나는 등 뒤로 초음파 사진을 꽉 쥔 채 더듬거리며 물었다. 민주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탁자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도장 찍어. 나는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이혼 서류였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때 이유진이 입을 열었다. 꿀처럼 달콤하지만 맹독을 품은 목소리였다. 서윤 언니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저 민준 오빠가 가장 원하는 걸 언니가 못 줬을 뿐이죠. 아이 말이에요. 하지만 전 줄 수 있거든요. 그녀는 말과 동시에 납작한 자기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극히 도발적인 행동이었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나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아니야. 나 임신했어. 우리 아이가 여기 있다고? 나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민준은 그 사진을 힐끗 보더니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기쁨도 없었고 오직 불신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차갑게 비웃었다. 김서윤, 제발 연기 좀 그만해. 넌 내가 바보 천치로 보이냐? 5년 동안 애도 못 갔던 여자가 갑자기 임신이라니.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거든. 좀 더 그럴싸한 핑계를 댔어야지. 그 애, 대체 어느 놈 새끼야?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나를 모욕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아이까지 모욕했다. 그 끔찍한 고통은 이내 극도의 한과 분노로 변했다. 남편의 비정함과 내연녀의 뻔뻔함은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랑과 희망을 모조리 짓밟아버렸다.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이유진으로 시선을 옮긴 순간 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내쫓기 위해 철저히 짜놓은 각본이었다. 이 임신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봤자 그들은 끝까지 부인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더 매달린다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굴욕뿐이며 내 아이 역시 평생토록 사생아 취급을 받으며 냉대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소름 끼칠 만큼 차가운 침착함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울지도 않았고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초음파 사진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래, 네가 원치 않는다면 이제 이 아이는 오직 나만의 아이야. 나는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서명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끝났어.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남은 빚은 없어. 지난 5년 동안 지옥이 어떤 곳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줘서 참 고마워. 나는 그 말을 남기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뒤돌아 걸어 나왔다. 핸드백 하나와 내가 입고 있던 옷, 그리고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이라는 위대한 비밀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심장으로 그 집을 떠났다. 나는 내 인생과 그의 인생이 결코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운명은 얄궂게도 우리를 다시 한번 잔혹한 대결의 장으로 밀어넣었다. 그 집을 떠나온 후 나는 유령처럼 살았다. 배신당한 고통, 모욕당한 분노, 그리고 끔찍한 입덕까지 겹쳐 내 몸과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밥도 물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울기만 했다. 엄마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했다. 하던 일도 모두 내팽개치고 밤낮으로 내 곁을 지키며 나를 다독였다. 서윤아, 제발 밥 한 숟갈이라도 먹어라. 내 몸 하나 안 아끼는 건 그렇다 쳐도 뱃속에 있는 애는 무슨 죄니. 애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엄마의 그 한마디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맞다. 나는 쓰러질 수 있지만 내 아이는 안 된다. 이 아이는 지금 내 유일한 희망이자 살아갈 이유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억지로 일어나 강해져야만 했다. 나는 다시 음식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억지로라도 건강을 챙겼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구해와 내게 정성껏 보양식을 만들어 주셨다. 엄마의 깊은 사랑은 내 마음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주었다. 홀로 있을 때면 막으려 해도 어김없이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박씨 가문에서 며느리로 보낸 5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강 여사에게 처음 인사하러 갔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시어머니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더니 서늘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렇게 몸이 삐쩍 말라 비틀어져서야 애나 낳을 수 있겠니? 그 말은 마치 끔찍한 저주처럼 내 결혼 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내 배는 불러오지 않았다. 짓눌릴 듯한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초기에는 나를 다독이던 민준도 어머니의 부추김에 점점 변해갔다. 그는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졌다. 강 여사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더 악독해졌다. 너 같은 기생충은 밥벌레나 다름없어. 마당에 키우는 닭도 알을 낳는데 너는 집구석이나 차지하고 있지. 우리 민준이가 지질이 복도 없지. 너 같은 열매 못 맺는 돌감나무를 들였으니. 그녀는 밥을 먹을 때마다 가사도우미들 앞에서 나를 헐뜯었고 동네 이웃들에게 내 험담을 퍼뜨리며 나를 천하의 죄인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를 꽉 깨물며 그 모든 걸 견뎠다. 그때만 해도 민준을 사랑했고 그가 난처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를 갖기 위해 불나방처럼 임신 치료에 매달렸다. 용하다는 한의원은 다 찾아다녔다. 집안에는 매일 한약 냄새가 진동했다. 보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나는 그 검고 쓴 한약을 나는 억지로 들이켰다. 내 몸은 앙상해지고 피부는 누렇게 떴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사들의 고개 젓는 모습과 민준의 깊은 한숨뿐이었다. 결국 우리는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민준에게 있었다. 진단서에는 그가 정자 운동성 저하증과 높은 기억률을 앓고 있으며 자연 임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1시간 넘게 유령처럼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 나는 한 남자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남성성과 박씨 가문의 핏줄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는 이 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절망 속에서 괴성을 질렀다. 그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나는 아마 평생 후회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병원으로 찾아가 담당 의사를 만났다. 나는 눈물로 호소하며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검사 결과를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자존심과 그 헛된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이 지긋한 의사는 나를 보며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환자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려 합니까? 이런 희생이 반드시 보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면 민준이 감동하여 나를 더 아껴줄 것이라고 착각했다. 나는 가짜 결과지를 톡 들고 와서 그에게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준은 침묵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다. 그는 나의 이 거대한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돌아온 것은 남편의 싸늘한 냉대였고 날이 갈수록 지독해지는 시어머니의 학대였으며 끝내는 뻔뻔스러운 배신과 내 얼굴에 집어던진 이혼 서류였다. 박민준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그저 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차갑고 잔혹한 진실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내가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끝에 하늘은 내게 기적을 내려주었다. 이 임신은 내가 남편을 위해 남몰래 치러낸 사투의 결과였다. 내가 마셨던 수많은 한약들 중 절반은 나를 위한 보약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가 밤낮으로 연구하고 알아내서 지어온 남편의 정자질 개선약이었다. 나는 그 약을 몰래 가루로 만들어 매일 그의 음식과 국에 섞어 먹였다. 그 미련할 만큼 지독했던 나의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얄궂게도 그 열매가 맺힌 순간 나는 그 과수원에서 쫓겨났다. 그래도 이것 또한 인연이겠거니. 지호가 내게 온 것은 기만과 배신이 난무하는 과거를 청산하고 거짓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거짓말처럼 평온해졌다. 아무리 아팠던 과거라도 이제는 내 뒤에 남겨진 일일 뿐이었다. 나와 엄마가 양평에서 이토록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서울 도심의 최고급 럭셔리 웨딩홀에서는 거대한 재앙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예정된 예식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겼지만 신랑 박민준의 모습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한 수천만 원어치의 생화 장식과 웅장한 오케스트라, 수백 가지의 최고급 코스 요리로 채워진 수십억 원짜리 연회장에는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과 당혹감만이 감돌았다. 초대받은 500여 명의 하객들은 정재계에서 내로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 화기애애하던 축하 인사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악의적인 소문으로 바뀌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밝힌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유진은 한 마리의 백조 같았으나 공들인 메이크업은 이미 분노와 눈물로 얼룩져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적인 통화 연결음 뿐이었다. 새 신부의 아름다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극도의 패닉과 수치심만 남았다. 어디로 간 거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설마 오늘 같은 날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거야? 이유진은 조신한 척하던 가면을 집어던지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강 여사에게 소리를 질렀다. 평소 우아하고 고상한 척하던 강 여사 역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녀는 하객들 앞에서는 억지로 체면을 세우면서도 부상당한 암사자처럼 날뛰는 새며느리를 진정시켜야만 했다. 유진아, 진정해라.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보지. 곧 올 게다. 내가 다시 연락해보마. 강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시간이 더 지체되자 하객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몇몇 사람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은 이제 눈치를 보지 않을 만큼 커졌다. 신랑이 도망갔다며?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게 틀림없어. 저 신부 사실 본처 쫓아낸 상간녀라던데? 인과응보지 뭐. 박씨, 집안 이번 일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겠군. 비수 같은 말들이 강 여사의 고막을 찢어놓았다. 평생을 허세와 가문의 명예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그녀에게 이 끔찍한 수모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결국 그녀는 두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물며 7단 웨딩 케이크 옆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님, 어머님, 이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몰려들어 구경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어댔다. 경호원들과 호텔 직원들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이유진이 꿈꾸던 수십억 원짜리 초호화 웨딩. 박씨 가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서울 장안을 뒤흔든 최악의 코미디 쇼로 전락했다. 언론과 SNS는 즉각 반응했다. 재벌 2세 결혼식 날 증발. 상간녀 신부식장에서 기절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뉴스와 커뮤니티를 빛의 속도로 도배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엉망진창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 박민준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는 지금 양평으로 향하는 국도를 미친 광인처럼 폭주하고 있었다. 차는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고 다른 차들의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엔 결혼식도, 이유진도, 심지어 자신의 커리어나 집안의 체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내 아이의 얼굴만이 어른거렸다. 내 아들, 내 아들이야. 그는 핸들을 부서져라 쥐고 중얼거렸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극심한 죄책감과 처절한 후회가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를 그토록 잔인하게 버리다니. 자신의 진짜 핏줄을 제 손으로 내치다니. 독사 같은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제 발로 차버리다니. 생각할수록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았다. 차는 맹수처럼 굉음을 내며 질주했다. 서윤과 아이를 찾아야만 했다. 서윤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했다. 내 아들을 이 품에 안아봐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녀에게 보상할 것이다. 이유진도 그깟 결혼식도 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일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풀릴까? 뒤늦은 후회가 그가 남긴 깊은 흉터를 지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 김서윤이 예전처럼 그를 맹목적으로 용서해주던 그 바보 같은 여자로 남아있을까? 그의 앞길에 놓인 것은 가족 상봉이라는 핑크빛 꽃길이 아니라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하는 처절한 가시밭길이었다. 민준의 반짝이는 고급 세단이 귀를 찢는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양평 국립병원 정문에 멈춰섰다. 그는 주차할 생각도 하지 않고 차를 입구에 떡하니 버려둔 채 폭풍우처럼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패닉에 빠진 인간의 본능으로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산부인과 병동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복도를 뛰어다니며 병실을 샅샅이 뒤졌다. 아기를 안고 있는 산모들, 링거를 끌고 다니는 환자들이 모두 그를 기괴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지금 그의 몰골은 참담했다. 수천만 원짜리 턱시도는 구겨지고 더러워졌으며 머리는 산발이었고 넋이 나간 표정은 막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김서윤 환자 몇 호실입니까? 그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소리쳤다. 간호사는 그의 기세에 질려 더듬거리며 답했다. 누구 찾으세요? 김서윤 환자분은 이미 지난주에 퇴원하셨는데요. 퇴원했다고요? 민주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한 발 늦은 것이다. 그는 절망감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때 복도 창문 너머로 병원 정원 끝에 익숙한 실루엣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여린 체구의 여인. 늦은 오후에 황금빛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긴 머리와 가냘픈 어깨 위를 환상적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품에 안겨 잠든 갓난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이다. 내 아내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예방접종을 위해 지호를 데리고 병원에 온 나였다. 그는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천천히 다가왔다. 다가올수록 우리 모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다. 출산 후 조금 수척해지고 창백해진 내 얼굴이었지만 그 연약함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묘하고도 신성한 모성애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었다. 내 눈빛에는 예전의 우울함이나 순종적인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요하고 충만한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아이에게 머물렀다. 앙증맞은 입술을 옹알거리며 잠든 통통하고 귀여운 사내아이. 비록 옆모습이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발견했다. 높은 콧대, 넓은 이마,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을 빼다박은 듯했다.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들임이 틀림없었다. 폭풍 같은 감정의 해일이 민준을 덮쳤다. 후회, 죄책감, 사랑, 갈망. 그 모든 감정이 한데 뒤엉켜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하마터면 이 헤아릴 수 없이 가치 있는 우주를 영영 잃어버릴 뻔하지 않았는가? 서윤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이 허공에서 마주친 순간 내 입가에 머물던 부드러운 미소는 차갑게 굳어버렸다. 이 인간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나는 감정이 쏙 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맹금류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닭처럼 지호를 내 품에 꽉 끌어안았다. 너랑 우리 아이를 찾으러 왔어. 민주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차가운 흙바닥 위로 무릎을 꿇었다. 서윤아,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모든 게 내 탓이야. 제발 날 용서해줘. 너랑 우리 아이한테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 수 있게 마지막 기회를 줘. 제발 부탁이야.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광경은 금세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곤혹스럽고 불쾌했다. 막 자리를 뜨려던 찰나 호랑이처럼 매섭고 분노에 찬 고함이 울려 퍼졌다. 이 천하의 호로 자식. 네가 감히 어떤 낯짝으로 여길 기어와. 생수를 사들고 오시던 우리 엄마, 최 여사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엄마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엄마는 들고 있던 물병을 내팽개치고 근처에 있던 청소부 아주머니의 데빗자루를 빼앗아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준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놈이 내 딸을 어떻게 짓밟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을 찾고 내 손주를 찾아? 내가 널 오늘 때려 죽여서라도 그 더러운 배신병을 고쳐놓을 테다. 엄마의 데빗자루가 민준의 넓은 등을 때릴 때마다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는 반항할 생각도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매를 맞았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며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순식간에 병원 정원은 난장판이 되었다. 경비원들과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엄마를 말렸다. 그제야 엄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빗자루를 멈췄지만 여전히 손가락으로 민준의 얼굴을 가리키며 저주를 퍼부었다. 당장 꺼져. 내 딸과 손주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다시 한번 이 더러운 상판대기를 들이밀면 다음번엔 이 빗자루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민주는 참담하고 너덜너덜해진 몰골로 바닥에서 엉금엉금 기어 일어났다. 하얀 셔츠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빗자루에 맞은 붉은 자국들이 선명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내가 그에게 돌려준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내 심장에는 오래전부터 그를 향한 어떠한 파동도 남아있지 않았다. 엄마에게 처참하게 두들겨 맞고 나의 냉혹한 외면까지 받은 민주는 결국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병원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본성상 이대로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대로 며칠 후 그는 한층 더 두꺼워진 낯가죽으로 지독한 스토킹을 시작했다. 그는 내게 쉴 새 없이 전화와 문자를 쏟아냈다. 내용은 하나같이 속이 뻔히 보이는 공허한 사과와 얄팍한 보상 약속뿐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뼈저리게 고통받고 있는지 구구절절 늘어놓았다. 이유진과의 결혼은 파혼했으며 자기 마음속엔 오직 나뿐이라고 짓거렸다. 그 문자를 읽으며 나는 헛웃음만 나왔다. 그가 후회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내가 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여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지호가 딸이었다면 그가 이렇게 미친 듯이 나를 찾아 헤맸을까? 정답은 뻔했다. 내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그는 급기야 엄마의 양평집까지 쳐들어왔다. 대문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수입산, 고급 분유부터 명품 아기옷, 심지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보석까지 온갖 값비싼 선물을 잔뜩 싸들고 왔다. 돈으로 내 마음을 다시 사고 자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악들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엄마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대신 양동이에 차가운 물을 가득 담아 대문 밖으로 냅다 뿌려버렸다. 꺼져. 우리 모녀는 내 놈의 그 더러운 물건들 필요 없어. 그딴 거 다 싸들고 네 새 신부한테나 갖다 바쳐. 문전박대를 당하자 그는 이번엔 고육지책, 구럭지사을 쓰기 시작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든
우리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버텼다. 동네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 내게 압박을 가하려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단히 착각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내 사연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동정하기는커녕 천하의 배신자놈, 꼴 좋다며 손가락질하고 욕을 퍼부었다.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자 절망에 빠진 그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그 이기적이고 뻔뻔한 민낯을 다시 한번 까발렸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울며불며 애원하지 않았다. 꼿꼿이 서서 오만함과 협박이 서린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김서윤, 내 인내심도 여기까지야. 오늘 내가 여기로 온 건 내 용서를 빌러온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야.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 아들? 확신해? 나한테 성녀라고 모욕하고 이 아이가 어느 놈 자식이냐고 의심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아버지를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의 일침에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곧바로 거만한 태도를 회복했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 실수가 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할 순 없어. 지호는 내 핏줄이고 박씨 가문의 장손이야. 그 녀석은 마땅히 조상의 성을 따르고 최고급 환경에서 자라야 해. 이런 촌구석 쓰러져가는 깡촌 집구석이 아니라. 그는 우리 엄마의 낡은 단독주택을 경멸 섞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말 다 했어?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여기 와서 할 소리가 고작 그거라면 그만 돌아가. 우리 모녀는 당신 상판되기 1초도 보기 싫으니까 까불지 마, 김서윤. 그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법적으로 따져볼까? 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어.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근데 넌? 직업도 없는 백수 주제에 늙은 애미한테 얹혀 사는 신세잖아. 법원이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 네가 순순히 애를 내놓지 않으면 우린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이쯤 되니 나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씁쓸하고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앞으로 걸어나가 그의 그 뻔뻔한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민준, 넌 정말 불쌍한 인간이야. 돈과 법으로 나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 착각하나 본데 넌 잊었나 보지?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혼하던 날 그가 내게 던졌던 말을 그대로 그의 얼굴에 되돌려 주었다. 그날 당신 입으로 분명히 말했지. 내가 애 못 낳는 돌감나무라서 대를 이을 다른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기억나? 당신은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그날 스스로 아버지 될 자격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거야. 도장을 찍은 그 순간부터 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인간이고 내 아이와도 아무런 상관없는 남일 뿐이야. 나는 몸을 돌려 대문을 가리켰다. 이제 당신과 그 잘난 변호사 양반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다신 우리 모녀 인생에 얼쩡거리지 마.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나도 그깟 예정 따윈 안 봐줄 테니까. 말을 마친 나는 쾅소리가 나게 대문을 닫아버렸다. 밖에서 악을 쓰는 그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했다. 대문에 등을 기댄 내 몸은 분노로 덜덜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날아갈 듯 후련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서울 저택으로 터덜터덜 돌아온 민주는 소파 위로 서류 가방을 거칠게 내던졌다. 완전히 패배한 패잔병의 몰골이었다. 그는 서윤이 이토록 강경하고 독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과거에 순종적이고 얌전했던 새끼 고양이는 온데간데 없고 새끼를 지키기 위해 발톱을 세우는 맹렬한 암사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을 되찾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결혼식장에서 기절한 쇼크로 집에 실려온 강 여사는 며칠째 침대에 누워 곡기를 끊고 잃어버린 가문의 체면 때문에 통곡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으로부터 서윤이 박씨 가문의 귀한 장손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녀는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튕겨 일어났다. 그 모든 병세가 씻은 듯 사라진 것 같았다. 흐리멍덩하던 그녀의 두 눈이 탐욕과 계산으로 번뜩였다. 그게 정말이냐? 그 기생충 같은 게 정말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그녀가 아들의 팔을 꽉 움켜쥐고 다그쳤다. 내 어머니,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절 쏙 빼닮았어요. 민준이 풀죽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박씨 조상님들이 돌보셨구나. 강 여사는 두 손을 모아 사방에 저를 꾸벅꾸벅 하더니 180도 태도를 돌변하며 아들을 쏘아보았다. 그럼 뭘 꿈을 대고 있어? 당장 내 손주를 데려와야지. 그 귀한 장손이 그런 총구석 시궁창 같은 곳에서 자라게 내버려 둘 셈이냐? 네가 가서 빨리 뺏어와. 하지만 서윤이가 절대 안 주겠답니다. 저를 쫓아냈어요. 민준이 우물쭈물했다. 안 주면 힘으로라도 뺏어야지. 강 여사가 침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본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년이 도대체 뭔데 내 손주를 품고 있어? 애도 못 낳던 돌감나무가 우리 집안 핏줄 하나 건진 것만 해도 평생 저라고 살아야 할 판국에 어디서 감히 길을 펴? 내일 당장 현찰이랑 금괴 챙겨서 양평으로 내려갈 테니 차 준비해. 돈으로 못 사는 건 이 세상에 없어. 그래도 버티면 당장 소송 걸어. 이 어미가 대한민국 최고 로펌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 내 손주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와야 해. 남아 선호사상에 찌든 지독히도 실용주의적이고 잔혹한 그녀의 본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녀의 눈에 갓나나 이지호는 생명이 아니라 그저 가문의 지위와 체면을 세워줄 훌륭한 전리품이었고 아이의 엄마인 나는 단지 아이를 배양한 쓸모없는 기계에 불과했다. 그럼 유진이는 어쩌고요? 어머니? 유진이도 지금. 민준이 머뭇거렸다. 유진이 그 요망한 것은 무슨. 강 여사가 입술을 비쭉거렸다. 그깟 상간녀 꼬리표 단 여우 같은 년. 내가 언제 예뻐한 줄 아니? 네가 하도 애가 필요하다고 해서 눈 감아 준 것뿐이지. 이제 진짜 장손이 나타났으니 그녀는 더 이상 쓸모없다. 네가 알아서 깔끔하게 떼어내. 임신한 애는 잘못해서 유산됐다고 치고 위자료나 몇 푼 쥐어줘서 쫓아내버려. 그러고 나서 우리 손주 데려오면 이 어미가 격에 맞는 훌륭한 집안 여식으로 새 며느리 다시 구해줄 테니 그게 우리 가문을 위해 가장 완벽한 그림 아니겠냐. 어머니의 말을 듣는 민준의 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그는 아들을 되찾고 싶으면서도 자신의 또 다른 핏줄을 임신하고 있다는 유진을 자르듯 내치기에는 망설여졌다. 그는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2층 계단에서 이유진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두 모자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엿듣고 말았다. 아름답게 꾸민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가 이내 모멸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직감한 것이다. 두 분 지금 제 등 뒤에서 무슨 끔찍한 모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앙칼지게 소리쳤다. 강 여사는 유진을 보자마자 능구렁이처럼 표정을 바꾸며 다정하게 꾸며냈다. 오, 우리 며느리 내려왔니? 민준이랑 그냥 회사 이야기 좀 하던 참이다. 별거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유진은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다. 제가 다 들었어요. 두 분 저를 토사구팽하시려는 거죠? 저랑 제 아이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리고 그 총구석 사생아 놈을 데려오겠다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유진은 최후의 카드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리며 앙칼지던 목소리를 가엽고 애교 섞인 톤으로 바꾸었다. 민준 오빠, 어머니 말씀 듣지 마. 나도 오빠한테 전해줄 기쁜 소식이 있어. 나도 임신했어, 우리 아이. 어제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사내 아이래요, 오빠. 유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박씨 가문 저택에 떨어진 두 번째 폭탄과 같았다. 민준은 경악했고 강 여사 또한 입을 쩍 벌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한 명의 사내 아이라니.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복잡하게 꼬여만 갔다.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던 박씨 가문은 이제 두 여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얽혀 피 튀기는 암투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거대한 태풍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와 내 작고 소중한 아들이 있었다. 이유진마저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은 강 여사 모자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수정하게 만들었다. 강 여사는 유진을 내치는 대신 그녀를 상점 모시듯 떠받들기 시작했다.
어찌되었건 그녀의 뱃속에 있는 것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용 손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호를 빼앗아 오겠다는 그녀의 노욕, 라우육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다. 어쨌거나 본처가 낳은 장손이 첩이 낳은 아이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믿는 구시대적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 뒤 평화롭던 나의 시골 마을에 난데없이 진풍경이 벌어졌다. 검고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대형 세단 2대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민준, 강여사 그리고 인상 험악한 경호원, 무리가 줄지어 내렸다. 오늘따라 강여사는 온몸을 명품과 화려한 보석으로 휘감고 나타났다. 마치 시골을 시찰하러 온 귀부인 행세였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댔다. 놀란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서윤, 당장 밖으로 나와. 어른이 왔으면 나와서 맞아야지. 강 여사가 턱을 치켜들고 거만하게 외쳤다. 대문이 열리고 엄마가 빗자루를 손에 꽉 쥔 채 걸어나갔다. 당신들 또 왜 왔어? 우리 집은 당신들 같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안 반기니까 당장 돌아가. 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엄마를 벌레 보듯 내리깔아 보았다. 내가 댁이랑 노가리나 까자고 온 줄 알아? 내 핏줄 내 손주 데리러 왔어. 자, 여기 있다. 그녀는 턱짓으로 수화를 시켰다. 정장 입은 사내가 거대한 서류 가방 하나를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돈다발과 눈이 부시게 번쩍이는 금괴 수십 개가 꽉 차 있었다. 여기 현금 20억이랑 금괴 50냥이다. 이거 챙겨 먹고 그애 당장 내놔. 박씨 가문 핏줄 값으로 내가 두둑이 쳐주는 거니까. 오늘부로 너희 모녀는 그 아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다. 시골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평생 구경조차 못해본 엄청난 액수에 경악했다. 하지만 갓난아이를 돈으로 사고 팔겠다는 강 여사의 그 끔찍한 인면수심에 모두가 분노의 혀를 내둘렀다. 엄마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미친 노인네야. 당장 꺼져. 내깐년 눈에는 천금 같은 내 손주가 고작 돈 주고 사는 물건으로 보이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같은 년아. 네가 전 재산을 다 싸들고 와도 우리 손주는 절대 안 팔아. 돈으로 회유하는 것이 통하지 않자 민준이 다시 협박을 시작했다. 서윤아, 제발 좀 나와봐. 일 이따위로 키우지 마. 네가 계속 고집 부리면 진짜 소송 가는 수밖에 없어. 내가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 다 세팅해놨어. 내가 양육권 가져갈 조건 넘치고 흐르는 거 너도 알잖아. 나 험한 꼴 보이게 만들지 마. 그 순간 나는 품의 지호를 아는 채 당당하게 집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대문 안에서 그들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돈다발과 금괴, 그리고 저들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면상을 보니 핏속까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소송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나는 차분하지만 강철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똑똑히 알아도 당신은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정의와 법은 결코 당신들 같은 배신자나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편이 아니니까. 나는 강여사 모자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고는 단 1초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즉시 나의 담당 변호사와 마주 앉아 치밀한 대응 전략을 짰다. 변호사는 말했다. 서윤 씨,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저쪽은 분명히 최대한 빨리 양육권 청구 소송을 걸어올 겁니다. 막강한 재력을 무기로 우리를 압박하겠죠. 우리는 가만히 방어만 하고 있어선 안 됩니다. 역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조언에 따라 나는 내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미친 듯이 수집하기 시작했다. 강 여사 모자가 동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돈으로 아이를 흥정하려 했던 이웃들의 생생한 증언들. 그리고 내가 온라인 꽃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아이를 키울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까지 철저히 준비했다. 엄마는 민준이 수시로 보내온 협박 문자와 통화 기록을 꼼꼼히 갈무리해 두었다. 그가 뱉어낸 문자 한 통, 조롱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그가 스스로 아들과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철벽의 벽돌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불과 일주일 뒤 나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민준 측이 제출한 소장은 장장 10페이지에 달했으며
서울에 이름난 대형 로펌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소장에서 그와 변호사는 현실을 180도 왜곡한 한 편의 소설을 써놓았다. 그는 자신을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이기적인 전처의 가족들에게 가로막혀 고통받는 헌신적인 아버지로 묘사했다. 국제학교, 해외여행 등 돈으로 떡칠한 지호의 장밋빛 미래를 그럴싸하게 그려놓았다. 반면 나를 향해서는 안정적인 직업도 없이 늙은 노모에게 얹혀 살며 아이에게 기본적인 환경조차 제공할 수 없는 무능한 엄마로 매도했다. 그 활자들을 읽으며 나는 헛웃음만 흘렸다. 자신의 핏줄을 벌레 보듯 내다버린 사내가 이제 와서 완벽한 아버지의 가면을 쓴다는 게 역겹기 짝이 없었다. 그의 뻔뻔함은 실로 한계를 모르는 듯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마침내 막을 올렸다. 그것은 자본과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그는 가짜 증거를 만들고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거대한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있었다. 반면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흔들리지 않는 진실과 위대한 모성애, 그리고 선량한 이웃들의 응원뿐이었다. 이 길이 가시밭길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털끝만큼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아들 지호를 위해, 내 아이가 평화와 사랑 속에서 자라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굳게 믿었다. 거짓과 잔혹함이 판을 쳐도 결국 이 세상 어딘가에는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나는 새근새근 잠든 지호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속으로 맹세했다. 엄마가 널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걸 걸게, 내 아들. 첫 번째 조정기일은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초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이제 도리가 지난 지호를 안고 엄마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의 엄숙하고 차가운 공기에 가슴이 살짝 떨려왔다.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법정 다툼이었고 상대가 한때 내 전부였던 남편이라는 사실이 쓰라렸다. 민준과 강 여사는 일찌감치 도착해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었다. 고급 검은색 슈트를 차려입은 민준은 애써 태어난 척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가련한 아버지의 연기를 하고 있었다. 강 여사는 여전히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 모녀를 마치 자신들과 같은 공기를 마실 자격도 없는 하등 동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흘겨보았다. 그들 옆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늙은 대형 로펌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판사가 입장하고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 측 변호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창하고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의 복리를 운운하며 아이가 훌륭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준이 소유한 어마어마한 부동산, 고급 외제차들, 회사의 지분 등 막대한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더미를 들이밀었다. 그는 지호가 최고급 유치원에 다니며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어린 왕자가 될 것이라는 완벽한 판타지를 그려냈다. 물질적 우월함을 뽐낸 뒤 그는 본격적으로 나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원고 김서윤 씨는 안정적인 수입원도 없으며 총구석의 비좁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조차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치졸하고 악독한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김서윤 씨의 정조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년의 혼인 기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이혼을 논의하던 시점에 기적처럼 임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제 의뢰인은 아내를 깊이 사랑했기에 그 모든 의심을 덮어주었으나 이혼 후에도 그녀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진짜 박씨 가문의 핏줄이 맞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제 의뢰인은 남편으로서의 깊은 도리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저 아이를 거두어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뻔뻔한 모함에 법정안이 술렁였다. 엄마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욕을 퍼부으려 일어났지만 내가 재빨리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내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는 상대의 패를 이미 완벽하게 읽고 있었다는 듯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내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태도는 위풍당당했고 상대방 변호사의 비열함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상대방 변호인께서 방금 들려주신 이야기는 관대하고 희생적인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소설입니다만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 소설은 100% 새빨간 거짓과 기만 위에 쓰여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판사석 앞으로 걸어나가 철저하게 봉인된 서류 뭉치 하나를 내려놓았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상대 측이 제기한 핏줄에 대한 끔찍한 의심부터 명백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그가 봉투를 뜯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서류는 지난 5년간 박민준 씨와 김서윤 씨가 제1여성병원에서 진행한 난임 치료 기록 전체입니다. 모든 서류에는 전문의의 직인과 서명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몸이 눈에 띄게 경직되었다. 강 여사는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내 변호사는 서류 뭉치에서 종이 한 장을 빼내어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허공에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과지입니다. 작년 5월 15일자로 시행된 박민준 씨의 정액 검사 결과지입니다. 제가 결과를 직접 낭독하겠습니다. 정자 밀도 극히 낮음. 직진 운동성 15% 미만, 정상 형태 정자 비율 2%. 의사소견, 최중증 정자 무력증 및 기형. 자연 임신 확률은 극히 희박하며 사실상 0에 가까움. 순간 피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법정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민준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다. 강 여사는 입을 쩍 벌린 채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자신의 아들을 쳐다보았다가 다시 그 결과지를 쳐다보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내 변호사는 최후의 망치질을 하듯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재판장님. 지난 5년간 이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한 진짜 원인은 제 의뢰인인 김서윤 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 앉아 방금 전까지 자신의 전처를 불륜녀로 매도한 저 남자 박민준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의뢰인이 책임을 뒤집었었을까요? 가부장적인 남자의 알량하고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한 가문의 그 헛된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제 의뢰인이 뼈를 깎는 고통을 홀로 삼킨 것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성녀라는 끔찍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남편에게 무참히 버림받으면서도 자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여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오늘 이 신성한 법정에서 또다시 그녀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 아이는. 변호사는 존경과 경의를 담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생긴 알 수 없는 아이가 아니라 위대한 기적입니다. 아내의 처절한 끈기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김서윤 씨는 남편 몰래 자신의 한약에 남편의 정자지를 개선하는 약재를 섞어 다려 먹였습니다. 그 피나는 노력 끝에 기적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비참하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재판장님, 이토록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남자에게 이런 비인간적인 가족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와 조부모가 될 자격이 단 한 톨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모든 진실이 태양 아래 낱낱이 폭로되었다. 민주는 책상에 머리를 처박은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알량한 자존심은 온천하가 보는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 가루가 되어버렸다. 그는 단지 이 재판에서 진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조정기일에서 맞은 치명적인 일격은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혼이 나간 유령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허공에 휘날리던 그 검사 결과지와 변호사의 단호한 외침이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무덤 속까지 숨기고 싶었던 불임이라는 치부가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까발려졌다. 그는 차마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등 뒤에서 수군대는 조롱소리가 두려웠다. 하지만 그를 가장 끔찍하게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유진의 뱃속에 있다는 그 아이였다. 거대한 의문의 소용돌이가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생식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자신이
서윤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기적처럼 아이를 얻었는데 어떻게 유진과는 바람을 피운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의심이라는 독사가 이미 갈기갈기 그의 심장으로 기어들어와 서서히 독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을 아주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새 사랑이라는 맹목적인 안대에 가려보지 못했던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유진은 임신 3개월 차라고 하면서도 헛구역질 같은 입덧 증상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과거 서윤이 한 달 내내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고통스러워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유진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키리를 신고 다녔고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었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그녀의 배는 납작하기만 했다. 의사들이 임산부에게 절대 그만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어치웠고 아침마다 커피를 달고 살았다. 이 작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질 때마다 의심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유진을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꿀 떨어지던 사랑의 미러나 값비싼 선물 공세는 사라지고 뼈있는 질문과 매서운 감시의 눈초리만이 남았다. 전문 사기꾼 못지않은 교활함을 가진 유진은 민준의 미묘한 변화를 단번에 눈치챘다. 법정 사건 이후 자신의 입지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어떻게든 민준을 붙잡아두려 안간힘을 썼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연기를 했고 헐렁한 인부복을 사다 입어 납작한 배를 가렸다. 뱃속의 아들 이야기, 그들의 핑크빛 미래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얄팍한 쇼는 이제 민준에게 지독한 역겨움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만취 상태로 귀가한 민준은 기어이 유진을 몰아세웠다. 솔직히 말해, 그 뱃속에 있는 거 진짜 내 새끼 맞아? 유진은 흠칫 놀랐으나 이내 늘 하던 뻔뻔한 연기를 시작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해? 내가 오빠한테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내 뱃속에 오빠 핏줄이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의심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우는 척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민준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다. 개수작 부리지 마. 마지막으로 묻는다. 진짜 임신 맞냐고. 언성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고 벼랑 끝에 몰린 유진은 발악하며 민준의 옷깃을 끌어당겼다. 진짜 오빠에 맞다고. 날 믿어달라고. 이거나. 민준이 거칠게 유진의 손을 뿌리쳤다. 그 신랑이 와중에 중심을 잃은 유진이 2층 나무 계단에서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제법 둔탁하고 강한 추락이었다. 아,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계단 밑에 처박혔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꿈틀거렸다. 살려줘. 오빠 우리 아기. 민주는 극도의 패닉에 빠졌다. 의심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 만에 하나 정말 1%의 확률로 그 아이가 진짜 자기 핏줄이라면 그는 평생 지옥 같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내려가 유진을 번쩍 안아들고 가장 가까운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다. 응급실 복도. 의사들이 유진을 처치하는 동안 민주는 타들어가는 속을 부여잡고 안절부절못했다. 초조함, 공포,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약 30분 후 응급실 과장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선생님, 제 아내. 아니, 제 여자친구는 좀 어떻습니까? 아기는 무사합니까? 민준이 달려가 의사의 소매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떼어내며 딱하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보호자분, 진정하고 제 말씀 들으세요. 환자분은 외부 찰과상 외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저희가 초음파, 혈액 검사 등 아주 정밀한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민준의 뇌리를 박살내는 벼락 같은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제가 100%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자분은 임신 상태가 아닙니다. 자궁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며 지난 몇 달간 임신을 유지했던 흔적조차 전혀 없습니다. 임신이 아니다. 그 6글자가 민준의 머릿속에 날아와 꽂혔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랬다. 모든 것이 완벽한 각본이었고 자신은 그 저열한 사기극에 놀아난 가장 멍청한 호구였던 것이다. 저 뱀 같은 여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있지도 않은 가짜 아이 때문에 진짜 뼈와 살로 이루어진 자신의 친아들을 낳아준 조강지처를 잔인하게 버렸다. 그 어설픈 쇼에 속아 돌이킬 수 없는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이다. 분노, 극도의 수치심, 그리고 미칠 듯한 후회가 하나로 뭉쳐 거대한 광기로 폭발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 문을 걷어차고 뛰어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던 유진은 그가 들어오자 다시 연약한 척 훌쩍거렸다. 오빠, 우리 아기 어떡해. 유산됐대. 이 미친년아. 민주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어 그녀의 멱살을 쥐고 침대에서 끌어올렸다. 뭐가 어째? 유산?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감히 날 속여. 더 이상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유진은 태도를 돌변했다. 우는 척하던 얼굴을 싹 지우고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래 속였다. 어쩔 건데? 멍청하게 속아 넘어간 내 놈 탓이지. 내가 널 진짜 사랑해서 만난 줄 알아? 내 돈, 박씨 가문 안방마님, 자리가 탐나서 만난 거다. 근데 이제 넌 빈 껍데기잖아. 너한테 남은 게 대체 뭔데? 씨 없는 고자 새끼 주제에 인연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민주는 손을 들어 유진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겼다. 꺼져.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버려. 그래 까짓것 꺼져주지. 유진은 퉁퉁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렸다.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 놈이 날 때린 대가, 날 내쫓은 대가를 뼈저리게 네 채르게 해줄 테니까 내 그 멍청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똑똑히 지켜봐. 그녀는 독서를 내뱉고는 짐을 챙겨 병원을 빠져나갔다. 거짓과 배신의 잿더미 속에 민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하지만 연극의 막은 내렸어도 그의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욕망에 눈먼 사기꾼 여자가 쫓겨났을 때 뿜어내는 도끼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치명적이다. 굴욕적으로 쫓겨난 이유진은 복수를 실행하는데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같이 가부장적이고 자존심 센 남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타격이 아니라 그가 평생 떠받들고 살아온 헛된 명예와 회사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개인 비서로 일하던 시절 청순한 외모와 간교한 아양으로 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냈다. 그리고 회사의 가장 깊숙하고 더러운 장부들에 쉽게 접근할 권한을 손에 쥐었다. 만약 세상에 드러나면 거대한 제국을 단숨에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비리들. 유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차곡차곡 백업해 두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어마어마한 세금 포탈 증거, 정관계 고의, 인사들과의 더러운 뒷거래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거액의 로비 리스트까지.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그녀의 손안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완성되어 있었고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기폭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빼박 증거들이 담긴 익명의 이메일들이 일제히 발송되었다. 수신인은 검찰 특수부, 국세청, 국내굴지의 주요 언론사 사회부, 그리고 회사의 맹렬한 경쟁사들이었다. 동시에 해외 서버를 둔 SNS 계정이 개설되어 PT그룹의 추악한 성공신화 이면을 폭로하는 글들이 연재되기 시작했다. 이 글은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을 집어삼켰다. 경제계에 그야말로 진도구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박민준과 PT그룹이라는 이름이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을 도배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포장해온 능력 있고 도덕적인 젊은 경영인의 이미지는 단 하룻밤 만에 시궁창에 처박혔다. 그는 비열한 수법으로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돈으로 권력을 매수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나의 가족 최 여사 측과 연을 끊은 후 이미 위태로웠던 그의 회사는 폭풍 우 앞에 종이집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PT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치며 곤두박질 쳤고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80%가 증발했다. 국내외 파트너사들은 앞다투어 계약 파기와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발표했다.
어제까지 그에게 굽실거리며 아부하던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 상환을 압박하며 회사와 그의 개인 자산을 깡그리 가압류하고 계좌를 동결시켰다.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본사 앞에서 격렬한 파업을 벌였고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박민준에게는 즉각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2세는 순식간에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추락했다. 그는 미친 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동전 한 뼘까지 긁어모아 언론을 막고 상황을 수습하려 발버둥쳤다. 한때 의형제라며 술잔을 부딪히던 재계 지인들, 엄청난 뇌물을 먹여 키워놓은 정계 인사들에게 수없이 전화를 돌리며 구명을 애걸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의 말과 끊어진 전화의 뚜뚜 소리뿐이었다. 가라앉는 타이타니코에 끝까지 남아있으려는 쥐새끼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불과 몇 주 만에 박씨 가문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철옹성은 흔적도 없이 붕괴했다. 박민준은 단순한 파산을 넘어 수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차디찬 감방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은 배신이 불러온 완벽한 파멸이었다. 그의 비참한 최후를 전해 듣고도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통쾌함도 잃지 않았다. 그저 씁쓸하고 허망할 뿐이었다. 인생이란 참으로 공평하다. 자신의 정당한 피땀과 선량함으로 이룩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다. 거짓과 악행을 깎아 만든 기둥으로 세운 화려한 궁전은 그 어떤 작은 비바람조차 견뎌낼 수 없다. 이것은 비단 박민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경종을 울리는 뼈아픈 교훈일 것이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 법이다. 회사의 파산과 외아들의 구속 위기라는 끔찍한 연쇄 소식은 이미 한 번 쓰러졌던 강 여사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마저 무참히 끊어버리는 뇌관이 되었다. 두 번째 뇌출혈이 그녀를 덮쳤다. 이번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파괴적이어서 그녀에게 저항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응급실로 실려가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유증은 끔찍했다. 그녀는 전신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었고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마저 영구적으로 상실했다. 민주는 무너져 내리는 회사를 살려보려 동분서주하는 와중에도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VVIP가 아니었다. 으리으리했던 강남의 저택은 은행의 압류당에 붉은 딱지가 붙었고 차고를 채우던 럭셔리 세단들은 빚잔치에 넘어가 버렸다. 더 이상 어머니를 1인용 특실과 개인 간병인이 있는 고급 병동에 모실 능력이 없었다. 결국 그는 어머니를 서울 외곽의 싸구려 공공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비좁고 습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다인실 병동. 그곳엔 10명 가까운 노인 환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누워 있었다. 평생을 최고급 비단 옷만 입고 하인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황후처럼 군림했던 여자가 이제는 차갑고 딱딱한 철제, 침대에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어야만 했다. 식사부터 대소변까지 모든 인간적인 존엄을 초보 실습 간호사들과 주변 환자 보호자들의 동정 어린 눈길 속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던 온실 속 화초 같았던 아들 민준도 이제는 어머니의 입에 묽은 미음을 한 숟갈씩 떠넣어주고 냄새나는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하지만 강 여사에게 진정으로 끔찍한 지옥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정신을 갉아먹는 처절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녀의 일생이 낡은 영사기 필름처럼 느릿느릿 눈앞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독성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밟고 잔인한 저주를 퍼부었던 표독스러운 자신의 모습. 여우 같은 사기꾼의 달콤한 거짓말에 노라나 친손주를 걷어찬 그 처참한 어리석음.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품에 안아보고 싶어 했던 박씨 가문의 귀한 장손.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지호의 미소가 환영처럼 눈앞에 아른거렸을 것이다. 가끔 선망 증세가 올 때면 그녀의 찌그러진 입술 사이로 손주 라는 쇳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손주를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그 찢어질 듯한 갈망.
아이의 옹알이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고 싶다는 그 미련. 그 간절함이 매일 밤 그녀의 남은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형틀이 되었다. 그녀의 망가진 얼굴 위로 돌이킬 수 없는 뼈저린 회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준의 억장도 무너져 내렸다. 그 역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아들을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단 말인가? 무슨 낯짝으로 다시 나를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절망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어머니를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몇 달 후 스산한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어느 쓸쓸한 오후. 강 여사는 차가운 다인실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평생을 오만과 허영 속에 살았던 그녀의 최후는 지독하게도 고독했고 사무치는 후회와 원망 속에서 끝이 났다. 그녀의 장례식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 많던 화려한 조화도 줄을 잇던 문상객들의 행렬도 없었다. 오직 텅 빈 빈소에 민준 혼자 상복을 입고 유령처럼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인과응보라는 우주의 법칙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잔혹하게 그들의 삶을 심판했다. 그것은 탐욕과 이기심, 구시대적 악습에만 눈이 멀어 타인의 피눈물을 외면했던 삶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고도 비참한 결말이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민준의 삶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끈을 놓지 않고 매달린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양육권 소송이었다. 그는 만약 아들만이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그 아이를 핑계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고 밑바닥에서부터 재기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대망의 최종 판결이 열리는 날. 며칠간 찌푸려 있던 겨울 하늘이 모처럼 맑게 개어 눈부신 햇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이제 갓도를 지나 제법 튼튼해지고 호기심 많은 눈망울을 반짝이는 지호를 품에 안고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이제 내 마음속엔 일말의 불안이나 떨림도 없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옛 챕터의 영원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반대편 피고석에 앉아있는 민준의 모습은 너무도 처참했다. 뼈만 남은 듯 앙상해진 얼굴에 깊게 파인 눈은 퀭했고 입고 있는 정장은 곳곳이 닳아 있었다. 과거 그의 옆에서 호통을 치던 정관예우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지 못해 진작에 다 떠나버렸고 지금 그의 옆에는 법원에서 배당해준 앳된 얼굴의 초보 국선 변호사만이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은 싱거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준 측은 방어 논리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과거 그가 자랑하던 재력과 사회적 지위는 모조리 증발해버렸다. 초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피 끓는 부성애와 깊은 반성을 웅변조로 읊어대는 것뿐이었다. 반면 우리의 차례가 오자 내 변호사는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내 현재 삶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들을 판사 앞에 내려놓았다. 동네의 작은 책방으로 시작해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북카페 편한뱅안의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 기록. 내가 최근 대출을 끼고 마련한 쾌적하고 안전한 신도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녀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 사진들. 이웃과 친구들이 써준 김서윤은 책임감 강하고 훌륭한 헌신적인 어머니다라는 수십 장의 탄원서가 그 뒤를 바치고 있었다. 양측의 대비는 너무도 극명했다. 한쪽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훌륭한 양육 환경을 갖춘 당당한 엄마. 다른 한쪽은 빚더미에 앉은 실업자이자 심각한 인격적 결함을 가졌고 심지어 아이의 출생 자체를 부정했던 치명적인 과거를 가진 범죄 피의자 아버지. 판사는 굳이 길게 고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잠시 휴정한 뒤 돌아온 그는 엄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련한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최종 판결문을 낭독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양측의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본인 아이의 최우선적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본인 박지호 202X년 X월 X1생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모 김서윤을 단독 지정한다. 부
박민주는 사건 본인이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어느 정도 예견했던 패배였는지 민주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사의 입에서 나온 다음 판결은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철퇴였다. 다만 판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매섭게 얼어붙었다. 부부 박민주는 아이가 잉태되고 출생하는 과정에서 혈통을 부정하고 모물을 근거 없이 음해하여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무책임한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 또한 현재 경제적 파산 상태이며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사건 본인의 절대적인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후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부부 박민준의 면접 교섭권을 전면 박탈한다. 땅땅땅 판사가 내리치는 의사봉 소리가 건조하고 냉혹하게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민준의 인생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의 문을 쾅 하고 영원히 닫아버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면접 교섭권 박탈. 자기 아들을 법적으로 만날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민주는 번쩍 고개를 들어 넋이 나간 눈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차가운 법정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와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더러운 악연과 굴레가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날카로운 검에 의해 마침내 깔끔하게 끊어졌다. 나는 잠든 아들을 가슴 깊이 끌어안으며 길고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모녀의 하늘에 짙게 낀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 열린 것이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아픔을 씻어내며 새로운 행복의 모래톱을 쌓아 올렸다. 그 운명적이었던 최종 판결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고 그 페이지마다 평온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꾹꾹 눌러 담겨 있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지호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 날이었다. 나는 고급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이나 떠들썩한 이벤트를 원하지 않았다. 지금의 내게 행복이란 남들에게 과시하는 번지르르한 껍데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온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내가 가장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그리고 마침내 찬란한 부활의 빛을 발견했던 엄마의 양평집 뒷마당이 돌잔치 장소로 정해졌다. 오늘 뒷마당은 마법처럼 변해 있었다. 엄마와 이모들은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알록달록한 풍선들을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소박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뽐내는 보라색 수수꽃다리가 담장을 타고 흐드러지게 피어나 산들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긴 원목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삼신상과 귀여운 호랑이 모양의 작은 생일 케이크가 자리했다. 초대받은 손님은 많지 않았다. 엄마와 이모, 삼촌들. 그리고 내 곁에 조용히 다가와 찢겨진 내 심장의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따스한 인내심으로 꿰매어준 남자, 도윤 선배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다. 도윤 선배는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였다. 그는 우연히 건너 내 기구한 이혼과 소송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값싼 동정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홀로 그 거친 풍파를 뚫고 일어선 내 강인함에 대한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애정을 품고 다가왔다. 그는 민준처럼 돈을 물쓰듯 하는 재벌 2세가 아니었다. 흙 묻은 작업화를 신고 현장을 누비는 평범한 건축 구조 기술사였다. 하지만 그의 선한 눈웃음과 거짓 없는 듬직한 품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쉼터였다. 그는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는 허황된 약속, 대신 그저 말없이 헐거운 거실 전구를 갈아 끼워주고 지호와 바닥을 뒹굴며 놀아주고 두서없는 내 하소연을 밤새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와의 감정은 마치 한여름의 달콤하고 시원한 소나기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내 과거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내 주었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것은 그가 지호에게 쏟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그는 친아빠보다 더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보았다. 지호의 첫걸음마를 밤새워 연습시켰고 아이가 열이 펄펄 끓을 때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며 용기와 다정함이 담긴 동화책을 수도 없이
읽어주었다. 지호가 도윤 선배의 목을 끌어안고 혀 짧은 소리로 아빠, 아빠 하고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은 터질 듯한 벅찬 환희로 물들었다. 나는 안다. 하늘이 내게서 형편없는 남편 하나를 앗아간 대신 내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진짜 아빠를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오늘의 주인공 박지호. 아니, 지호는 오늘 파란색의 고운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금박이 수놓아진 복건을 쓴 채 앙증맞은 꼬마 도령으로 변신해 있었다. 꽉 찬 1살이 된 아이는 제법 다리에 힘이 생겨 뒤뚱뒤뚱 걸음마를 쳤다. 까만 구슬처럼 크고 맑은 눈망울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아이의 까르르 넘어가는 맑은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소리가 어우러져 한편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고 있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며 따뜻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갑자기 하늘이 심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늦가을에 차갑고 끈질긴 가랑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둘러 음식을 챙겨 집안 대청마루로 자리를 옮겼다. 내가 바닥에 흩어진 지호의 장난감들을 챙겨 일어나던 순간 알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에 시선이 대문 밖을 향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았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늙은 은행나무 아래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하얀 빗줄기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박민준이었다. 그는 빛바랜 얇고 허름한 검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있었는데 깡마른 몸을 가리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오랫동안 자르지 못해 덥수룩한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푹 꺼진 볼과 앙상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마치 이승을 떠도는 가련하고 이질적인 유령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철저히 고립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가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오늘이 자기 아들의 첫 생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는 먼발치에서 남아 꾸준히 우리 모녀의 삶을 훔쳐보며 주위를 맴돌았으리라. 그는 감히 집 안으로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그의 텅 빈 시선은 손주를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인자하게 웃고 있는 우리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듬직한 도윤 선배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나의 모습에 닿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아주 오랫동안, 지독하게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렀다. 자신이 벌레처럼 내다버렸던 자신의 친아들.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뺨을 부비고 사랑을 듬뿍 받으며 까르르 웃고 있는 그 모습. 지호가 도윤 선배를 향해 두 팔을 뻗고 입맞춤을 하며 아빠 하고 또박또박 부르는 그 순간. 나는 민준의 비쩍 마른 어깨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했던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의 풍경. 매일 아침 들어야 했던 내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 자신이 받아야 했던 아들의 조건 없는 포옹. 그 모든 기적 같은 순간들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건만 스스로의 잔혹한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그 보석들을 진흙탕에 처박아 버린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 사무치는 후회였을까? 뼈를 깎는 미련이었을까? 아니면 깊은 나락 같은 절망이었을까? 그의 주름지고 수척해진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차디찬 빗물인지 아니면 뒤늦은 참회의 눈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이내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질척이는 진흙 바닥 위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양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감싸 쥔 채 그의 어깨는 소리 없는 통곡으로 미친 듯이 떨렸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제 손으로 박살낸 자의 피맺힌 울음. 영원히 자식의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 죄인에게 내려진 무자비한 형벌. 스스로 만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발버둥 치는 자의 절규였다.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빗방울을 몰고 와 내 몸이 가볍게 떨렸다. 어느새 내 다가온 도윤 선배가 말없이 내 어깨 위에 두툼하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역시 창밖의 광경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저 내 어깨를 지그시 감싸 안아주었다. 완벽한 위로이자 믿음의 표현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돌려 창문의 두꺼운 커튼을 확 쳐버렸다. 더 이상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모든 은원 채사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빗물에 씻겨 완벽하게 소멸했다. 내 마음에는 이제 일말의 동정심도 분노의 불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절대적인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그는 이제 나에게 완벽한 타인이었다. 자신이 지은 끔찍한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죗값을 치러야 하는 가여운 이방인일 뿐. 그의 남은 인생은 춥고 캄캄한 고독 속에서 홀로 걸어가야 할 형벌의 길이다. 하지만 나의 길은 다르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꽃향기가 가득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찬란한 길이다. 세월은 하늘의 구름처럼 때로는 폭풍우를, 때로는 고요함을 몰고 오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아득한 과거의 지평선 너머로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15년. 갓난아이가 어깨가 떡 벌어진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뼈가 시리도록 깊게 파였던 흉터가 단단한 새살로 덮이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재건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시간이다. 지금 나의 삶은 성취, 평온, 그리고 완벽한 행복이라는 음표들로 작곡된 부드럽고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다. 초라한 동네 구석에서 피땀 흘려 일군 작은 북카페, 봄날 애은. 이제 전국 단위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우뚝 섰다. 도심 속 문화와 창작의 오아시스로 자리 잡으며 나는 남편의 숨소리에 눈치나 보던 나약한 가정주부의 허물을 완벽히 벗어던졌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선 여성 CEO가 되었고 나처럼 세상의 편견과 상처 속에 갇혀있던 미혼모와 취약계층 여성 수백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내 인생이 그러했듯 그들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을 선물하고 싶었다. 내 작고 소중한 가족은 매일의 치열한 일상 끝에 닻을 내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항구다. 도하윤 선배와 나 사이에는 천사 같은 딸, 아이니가 태어났다. 이제 10살이 된 아이니는 나의 차분함을 꼭 빼닮았고 도윤 선배 특유의 유머 감각과 낙천적인 성격을 물려받아 집안을 늘 맑은 웃음소리로 채워준다. 도윤 선배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다. 그는 늘 내 뒤에 묵묵히 서서 나의 비상예상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그림자다. 아내의 성공에 열등감을 느끼는 옹졸한 남자들과 달리 그는 나의 성취를 자신의 일보다 더 자랑스러워하며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 그리고 내 아들, 지호. 그 핏덩이 같던 꼬마는 어느새 키가 180을 훌쩍 넘는 듬직한 16살 고등학생이 되었다. 아이의 얼굴은 나의 고운 이목구비와 생물학적 아버지의 흔적이 오묘하게 섞여 꽤나 준수한 청년의 태를 뿜어낸다. 하지만 천만다행스럽게도 아이의 내면은 온전히 도윤 선배의 관대함과 따뜻함, 인자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학업 성적도 우수하여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지호는 엄마와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며 내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가끔 지호의 의젓한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나는 운명의 신에게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만약 16년 전 내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물렀다면 어찌 되었을까. 이 훌륭한 아이를 거짓과 가식, 위선이 난무하는 구렁텅이에서 돈과 권력만 밝히는 속물로 키울 뻔하지 않았는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도윤 선배 덕분에 지호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남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주 가끔 거래처 모임이나 동문회 같은 사교계 자리에서 박민준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우연히 전해 듣곤 한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과거의 씁쓸한 도시 괴담처럼 취급될 뿐이다. 경제 범죄로 실형을 살고 감옥에서 나온 그는 2번 다시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모든 재산을 추징당하고 친구와 지인들은 벌레 보듯 그를 피했으며 가족이라곤 아무도 남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지방의 어느 낯선 도시를 전전하며 일용직 건설 노동이나 자빌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최고급 슈트를 입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오만한 재벌 2세의 흔적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남은 평생을 지독한 고독과 뼈를 갉아먹는 후회의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호에게 친부의 끔찍했던 진실을 굳이 낱낱이 들춰내어 말해주지 않았다. 아직 맑고 순수한 아이의 영혼에 굳이 원망과 분노라는 독보리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그저 민준 아저씨와 엄마는 인연이 닿지 않았고 하늘이 널 가장 완벽하게 사랑해줄 진짜 아빠로 도윤 아빠를 맺어주신 거란다라고만 일러두었다. 속 깊은 지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완벽한 가정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녀석의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꽉 차 있기 때문이다. 어느 쾌청한 주말 오후 우리 네 식구는 다 함께 동해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황금빛 백사장 위에서 지호와 아이니가 파도를 피하며 까르르 웃으며 뛰놀고 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섞여 귓가를 간지럽힐 때 내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먹먹하고 짙은 평화가 밀려왔다. 도윤 선배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며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 무슨 생각해? 표정이 되게 묘하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냥 내가 지나온 그 길고 험했던 길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한때는 내 인생이 그대로 끝장나 버렸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 근데 믿기지가 않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가 내 손에 깍지를 끼며 힘주어 말했다. 지금의 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워. 넌 이 모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여자야. 그래 맞다. 나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거를 돌아보아도 더 이상 가슴이 찢어지거나 피 끓는 원망이 솟구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끔찍했던 폭풍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심연에 빠져보지 않았다면 새벽을 여는 찬란한 태양의 위대함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 온몸이 찢기는 상실과 실패의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토록 독립적이고 단단하며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오늘의 김서윤으로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한때 나는 화려한 금세장 속에 갇혀 주인이 던져주는 모이에 감사하며 슬픈 노래만 부를 줄 알던 연약한 카나리아였다. 하지만 운명의 거센 폭풍우가 그 가식적인 세장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나를 비바람이 몰아치는 무자비하고 광활한 야생으로 내동댕이 쳤다. 나는 스스로 날갯짓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비바람에 맞서 먹이를 구하고 생존하는 법을 뼈저리게 터득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신이 내게 부여한 것은 연약한 카나리아의 깃털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죽지 않는 불사조 피닉스의 날개였다는 것을.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눈물과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나를 태워 열반, 예판에 올랐고 마침내 그 어떤 때보다 눈부시고 강력하며 자유로운 존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우리는 방금 한 여자의 삶을 관통하는 맹렬하고 폭발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함께 탔습니다. 시댁의 낡고 억압적인 편견에 짓밟히면서도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 했던 조강지처의 비참한 희생에서부터 오만방자함과 탐욕에 눈멀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남자의 구역질 나는 배신. 그리고 마침내 철저한 인과응보의 통쾌함과 스스로의 한계를 박살내고 일어선 한 인간의 숭고한 부활까지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를 자극하는 단편적인 막장 스토리를 넘어서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까지 함께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건져 올린 값진 통찰과 철학적 교훈을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캔버스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자신의 희생을 숨긴 채 초음파 사진과 이혼 서류를 안고 조용히 그 집을 걸어 나오던 서윤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뼈아픈 시사점을 던집니다. 현대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가치를 출산의 도구로만 깎아내리는 천박한 구시대적 잣대는 곳곳에 남아 누군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서윤의 비극은 단순히 아이를 원했던 여자의 좌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은 맹목적 희생이 초래한 끔찍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허물까지 내가 뒤집어쓰고 인내하는 것이라 배웁니다. 서윤은 남편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성녀라는 끔찍한 오명을 기꺼이 뒤집어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멸시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보여준 그 싸늘한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치명적이고 우아한 교훈입니다. 보통의 배신당한 사람들은 억울함에 발악하고
진단서를 흔들며 진실을 까발리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값비싼 진실과 해명을 들을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박살나고 사랑이 말라 비틀어졌을 때 가장 무섭고 강력한 복수는 동네방네 떠드는 안갚음이 아닙니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압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그 진흙탕을 우아하게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완벽하게 세팅된 인과응보의 톱니바퀴가 알아서 으깨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주의 카르마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전철을 짓밟고 승리에 도취해 청첩장을 내밀던 민준의 오만함이 바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사형 집행용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최 여사의 차갑고 단호한 출산 통보는 민준이 서 있던 가짜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쓰나미였습니다. 타인의 피눈물로 세운 궁전은 결국 자신의 무덤이 된다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그는 철저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장대한 드라마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강렬한 행동 지침을 남깁니다. 첫째, 여러분은 그 어느 가문의 핏줄을 이어주는 인큐베이터도 아니며 타인의 콤플렉스를 닦아주는 발걸레도 아닙니다. 아무리 태평양 같은 포용력을 지녔다 한들 상호 존중이 결여된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스스로의 목을 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대의 치부를 가려주기 위해 당신의 빛나는 자존감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둘째,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서유는 엄마라는 숭고한 이름을 갑옷삼아 가장 비참한 현실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징징대며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경제적 독립과 굳건한 멘탈을 쟁취하십시오.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정신적으로 자립할 때 그 어떠한 폭풍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무적의 성벽이 완성됩니다. 셋째, 피를 나눈 가족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한 이불을 덮던 남자가 당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때 당신을 막아선 방패는 늙은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이었습니다. 세상에 찢기고 다쳤을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기대어 다시 날아오를 힘을 충전하십시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도 뻔뻔하게 웃던 자들의 처참한 말로를 보십시오. 돈과 체면의 눈먼 시어머니는 고독 속에서 미쳐갔고 사기꾼 여우는 제 발등을 찍었으며 오만한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먼지처럼 바스라졌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이자를 쳐서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량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되 불의 앞에서는 서리빨처럼 단호해져야 합니다. 헛된 신기루를 쫓느라 당신 곁을 묵묵히 지키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을 잃지 마십시오. 끝으로 본 이야기는 철저히 가상의 창작물이며 청취자 여러분께 카타르시스와 깊은 인문학적 교훈을 드리기 위해 각색된 픽션임을 밝힙니다. 비록 허구일지라도 이 속에 담긴 인간사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포장된 남자의 위선은 가장 치졸한 폭력입니다. 여성이여, 당신은 남자의 헛된 체면을 위해 희생될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당신의 삶을 잿더미로 만든다 해도 당당히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 한밤중에 피어나는 달맞이꽃처럼 찬란하고 독보적인 향기를 뿜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운명을 꽉 틀어쥐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눈부신 성을 쌓아 올리십시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